군대 면회실. 토요일 오후. 평범해야 했던 그 공간이 단 하루 만에 지옥으로 변했다. 가족과 연인이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는 웃음과 눈물이 오가던 그 자리에서 믿기 힘든 조롱과 폭행이 벌어졌다. 한 여인을 향한 저속한 말과 그녀의 시동생을 향한 주먹. 그 광경을 유리창 너머로 똑똑히 지켜본 둘째 형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을 떨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의 전화 한 통이 부대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서막이 되었다. 경기도 포천 깊은 산속에 자리한 직할부대. 평소엔 고요했지만 토요일 오후만큼은 예외였다. 정문 앞에는 택시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부모들은 손에 과일 봉지와 반찬통을 들고 있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부모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걸어오며 면회실 앞에서 다급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긴장과 기대, 그리고 애틋함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면회실 안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유리창 너머 전화기를 잡고 웃는 병사, 눈물을 훔치는 부모, 작은 손을 흔드는 아이까지. 그러나 그 활기 속에서 박도윤 이병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생활관에서부터 느껴지던 두근거림은 설렘이 아니었다. 그는 거울 앞에서 모자의 각도를 3번이나 맞추고 군복 주름을 펴내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오늘은 잘 넘어가야 한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장민석, 상병. 부대에서 악명 높은 그는 후임들을 괴롭히며 자기 우위를 과시했다. 특히 도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유는 단순했다. 얌전하고 순한 성격, 그리고 면회 올 때마다 눈에 띄는 둘째 형수. 그것만으로도 조롱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차갑고 투명한 유리창 너머에서 둘째 형수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정갈한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윤을 반겼다. 순간 도윤의 굳은 표정에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뒤편에서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장민석 상병이 팔짱을 낀 채 후임들에게 말했다. 야, 저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옆에 있던 이병들이 피식 웃으며 거들었다. 그러네. 화장 진한 거 보니까 딱 그런 쪽인데요. 남자 시선 끌려고 저렇게 꾸미고 오는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도윤의 귀에는 망치질처럼 울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둘째 형수는 유리창 너머에서 그들의 입모양과 눈빛을 보았다. 의미는 알아차리기에 충분했다. 얼굴이 굳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도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민석은 더 다가왔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세게 밀쳤다. 야, 대답 안 해. 네 형수 뭐 하는 여자냐고 물었잖아. 도윤은 침묵했다. 순간 장민석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쾅 소리가 면회실 벽에 울렸다. 도윤의 얼굴에 붉은 자국이 번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피하고 웃으며 상황을 덮었다. 둘째 형수는 모든 것을 봤다. 가방끈을 움켜쥔 손이 부르르 떨렸다. 면회가 시작되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다. 잘 지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빛은 죽어 있었다. 손등엔 선명한 멍이 남아 있었다. 둘째 형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민석의 비웃음, 병사들의 낄낄거림, 도윤의 멱살을 잡던 손, 그리고 무력하게 맞던 시동생의 얼굴.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새벽녘, 결국 그녀는 큰형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오늘 끔찍한 걸 봤습니다. 저를 술집 여자라 모욕했고 도윤이가 맞는 걸 직접 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할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올렸다.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한다. 며칠 뒤 토요일, 면회실 문이 열렸다. 하리는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으로 들어왔다. 절도 있는 걸음, 흔들림 없는 눈빛. 순간 경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너무 예쁘다. 근데 걸음걸이가 수상하지 않냐? 군인 같다. 보통 여자 같지가 않은데. 도윤은 더 움츠러들었다. 하리는 유리창 너머로 도윤의 손을 잡았다. 손등엔 새로운 상처가 있었다. 훈련으로 생긴 게 아님을 한눈에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 장민석이 연회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혹시 어떤 일 하십니까? 간부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하리는 천천히 일어나 차갑게 물었다. 왜 궁금하지? 장민석은 순간 당황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얄팍한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리는 곧 정체를 밝혔다. 707 특전사 출신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속 소령 박하린이다. 그리고 박도윤 이병의 큰형수, 고 박준호 대위의 아내다. 면회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민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오태수 중대장도 표정이 굳었다. 하리는 도윤의 팔을 걷어 상처를 드러냈다. 훈련으로 이런 멍이 생기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장민석은 면회실에서 할인의 정체를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곧 표정을 다잡고 비웃듯 말했다. 군인이라고 다 대단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그는 위축된 걸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기세는 꺾이고 있었다. 하리는 차갑게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 동생이 이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끝까지 확인할 거다. 그날 밤 이후 도윤을 향한 괴롭힘은 더 은밀해졌다. 장민석은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후임들에게 명령했다. 윤이병, 청소 다시 시켜라. 저놈은 손이 더럽다. 점심시간에도 불러내서 뛰게 해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상이 괴롭힘으로 변했다. 도윤은 밤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지 못했다. 어두운 생활관. 옆자리 동료의 숨소리 속에서 그는 가만히 속삭였다. 형, 나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둘째 형수 역시 갈등했다. 자신이 나서면 도윤에게 더 큰 보복이 돌아갈까 두려웠다. 그러나 가만히 침묵할 수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증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시 목격했던 장면을 일기장처럼 적어 내려가며 혹여 자신이 흔들리더라도 기록으로 진실을 남기고자 했다. 하리는 움직였다. 국방부 인권감찰단 소속 소령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무기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였다. 그녀는 도윤의 동기 김태호를 은밀히 불러 말했다. 내가 가진 게 있다면 지금이 기회다. 도윤이 혼자 싸우게 둘 거냐. 김태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내밀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잔인한 현실이었다. 야! 내 형수 돈 좀 가져와라! 안 그러면 오늘 밤 각오해라! 곧이어 들려온 건 날카로운 타격음과 도윤의 신음소리였다. 이 증거는 모든 걸 뒤흔들었다. 국방부 인권감찰단은 즉시 부대에 파견됐다. 회색 정장을 입은 조사관들이 생활관에 들어섰을 때 경사들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장민석 상병 및 오태수 중대장은 조사에 협조하라. 관련자 전원 개별 조사할 것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도윤이었다. 그는 조사실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침묵했다.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는 안전하다. 내가 겪은 일을 다 말해라.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속삭였다. 처음엔 형수를 모욕했습니다. 술집 여자라고. 그 다음엔 목소리가 갈라졌고 손등의 상처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는 천천히 모든 걸 털어놓았다. 조사관은 꼼꼼히 기록했고 사진이 증거로 첨부됐다. 김태호의 차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게 증거입니다.
조사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장민석의 목소리, 모욕적인 말, 때리는 소리.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중대한 증거군. 이어서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냈다. 이병 박수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맞았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을 보더니 자기랑 소개해 보라고. 그는 눈물을 훔쳤다. 또 다른 상병 최진우는 목격자로 나섰다. 봤습니다. 윤 이병을 때리고 돈 요구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했다. 조사 결과는 명확했다. 피해자 4명, 목격자 3명, 모두 진술이 일치했다. 장민석은 반복적으로 후임을 괴롭혔고 오태수 중대장은 알고도 묵인했다. 며칠 후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저녁 9시 뉴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포천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 피해 병사의 가족은 공개적으로 모욕당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해자의 큰형수가 직접 나서며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면회실 사진과 증언 장면이 나갔다. 인터넷은 분노로 폭발했다. 군대 아직도 이래? 가족을 모욕하다니. 인간 맞냐? 피해 병사 진짜 불쌍하다. 커뮤니티와 SNS에는 샵 군가혹행위, 샵 면회실 폭행, 샵 박할인 소룡 같은 해시태그가 퍼졌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인권보호 제도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군검찰의 수사와 군법회의가 이어졌다. 장민석은 처음엔 발뺌했다. 장난이었습니다. 후임들도 다 웃으면서. 그러나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이어 병사들의 일관된 증언이 터져나오자 그는 더 이상 말문을 잃었다. 오태수 중대장은 몰랐다고 했지만 부대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태만은 명백했다. 군법회의 판결의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냉정하게 선고했다. 장민석 상병 가혹행위 및 금품갈취, 모욕죄 모두 유죄. 징역 6개월.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법정을 나서며 다리는 후들거렸다. 이어 오태수 중대장은 도직해임과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부대는 그날 이후 달라졌다. 새로 부임한 김상훈 중대장은 첫 집합에서 단호히 말했다. 앞으로 가혹행위는 단 한 건도 허용되지 않는다. 매주 익명 신고함을 운영한다. 전 병사는 월 1회 상담을 받는다. 면회객은 손님이다. 무례한 자는 즉시 처벌한다. 병사들의 표정은 처음엔 긴장됐지만 점차 안도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달라졌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도윤은 후임들을 챙기는 모범, 선임으로 성장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혼자 버티지 마라. 그의 말에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다. 저녁 후 도윤은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는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보살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눈물로 말했다. 선생님, 저 때문에 집에서 맨날 싸워요. 도윤은 그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어른들 문제다. 널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라. 내가 지켜줄게.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국방부 인권감찰단장으로 승진의 제도를 강화했다. 매달 쌓이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말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건 좋은 신호다.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건을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녀의 노력은 군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몇 년 뒤 부대 면회실 유리창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다. 도윤은 저녁 후 다시 부대를 찾아 그 문구를 바라봤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형, 나 잘 살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